뭐 주가 동력은 그동안 신차가 나왔을 때 막 이렇게 움직였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고 지배 구조가 해소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가치를 통해서 기업 전반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아예 이동을 해버리는 그런 어떤 AI 통합 밸류 시대가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결국엔 로봇을 품은 AI 제조사가 되는 거죠. 안녕하세요. 루미네어 IR입니다. 오늘도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님 모셨습니다. 이사님, 반도체 다음으로 이제 피지컬 AI로 스토리가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피지컬 AI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현대차의 주가가 반도체 투톱과 함께 연일 불을 뿜고 있는데 현대차부터 짚어볼까요? 오늘은 이제 며칠이죠? 1월 22일이죠. 20일 오늘 현대차 드디어 첫 조정 나왔습니다. 그 오른 거 대비해서는 크진 않은데 노조에서 뭐 노조 허가 없이는 아틀라스 로봇 한 대도 들어올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좀 보도 나와서 차이가 났던 것 같고 오늘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공매도가 4,000원 넘게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 지금 제일 많이 팔았는데 올해의 그 여러 가지 그 시장 주도주 키워드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시장 전체를 끌고 간 거는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가 주도 역할을 해서 끌고 갔는데 현대차가 이제 그 올해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피지컬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CS2026을 통해서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그 뉴 아틀라스가 공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본격 그 진정한 피지컬 AI 기업이라고 현대차가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그 피지컬 AI라는 거는 인공지능이 그 로봇과 결합해서 물리적 환경과 직접 상호작용하면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한 시스템을 이제 피지컬 AI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 AI가 디지털 공간에 머무는 게 아니라 현실 세계에 나와서 그 문명과 작동하면 하는 것, 이걸 그 피지컬 AI라고 하는데 이게 올해부터 본격적인 본격화된 원년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중국이라든가 뭐 테슬라, 미국,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해서 그 이제 글로벌 성장이 이제 경쟁 체제에 좀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AI랑 로봇 그리고 빅데이터, 자율주행 이런 그 4차 산업혁명의 그 주요 기술들이 피지컬 AI로 다 수렴이 돼서 결국 자율주행도 피지컬 AI로 기술이 수렴이 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이게 실제 산업과 실생활 투입되는 그런 중요한 그 전환점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차가 지금 그 밸류에이션을 이제 단순하게 이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그 AI 그 특히 로봇 그리고 테슬라 비교되면서부터 지금 밸류에이션 받으면서 지금 주가가 계속 연일 목표가 상향되면서 올라가고 있고 오늘 삼성증권에서 목표가 85만 원 됐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인가 65만 원 목표가를 냈었는데 바로 85만 원 상향됐어요. 근데 그때 65만 원 낼 때는 어떻게 됐냐면은 이제 그 중국 전기차 밸류 상단 퍼 18배랑 그리고 PBR 0.93배의 평균치를 해가지고 65만 원을 냈는데 바로 85만 원 낸 게 그 18배를 바로 EPS에다 곱해버리면 85만 원이 나와요. 그렇게 적용을 한 것 같습니다. PBR 빼고 퍼 18배 기준으로 하면은 올해 기준으로 85만 원, 내년 기준으로 이제 현재 삼성증권 기준으로 9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 실적 기준으로 이제 85 저렇게 잡은 게 18배 딱 적용한 거라고 볼 수 있겠고 아마 목표 주가 상향은 계속 이루어질 거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대차 그룹이 그 테슬라의 그 AI와 로보틱스 총괄이었던 그 전 테슬라 부사장이죠. 밀란 코박 박사를 영입을 했고 사실 밀란 코박 박사 외에도 그 현대차가 박영호 그 박사라든가 박미루 박사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인사들을 전문 인사들을 많이 영입을 했는데 그 밀란 코박 그 전 테슬라 부사장을 영입을 하면서 지금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문역과 보스턴 다이내믹스 사회이사 역할을 좀 맡게 될 거고요. 그래서 그 현대차 그룹의 AI 및 그 엔지니어링 전략 수립에 대해서 좀 참여를 직접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를 이제 피지컬 AI를 제조라는 물류 서비스 산업 전반에다 적용을 이제 하게 되는 그런 이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밀란 코박 박사는 테슬라 그 일론 머스크의 오른팔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론 머스크가 상당히 이제 아끼던 사람이었고 23년 6월달에 이제 퇴사할 때 함께 일의 영광이었다를 말을 남길 정도로 상당히 아꼈고요. 2016년 그 테슬라에 합류해서 오토파일럿을 개발을 주도하고 22년부터는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프로젝트 총괄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현대차 그룹에 왔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현대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혁신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그 이제 사족 보행 로봇인 스팟과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대해서 중장기
전기 그 전력과 상용화 속도를 되게 이제 빠르게 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엔비디아 출신 박민호 박사 영입을 하면서 AVP 그 본부장을 하고 또 그 포티투다 그 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이런 이제 인재를 공식적으로 수혜를 하면서 정의사회적인 비전이 올해 이제 신년사에서도 피지컬 AI 경쟁력 강화와 그리고 이제 인간과 그 로봇 협력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하겠다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정의사회장의 이제 그 비전이 담긴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진행이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대차가 이제 밀란 코바박 그 부사장을 영임을 한 거는 테슬라의 그 AI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노하우를 흡수를 하고 여기에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하드웨어 기술이 결합이 되면서 로봇 상용화 시대에 대한 그 가속화를 더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신호를 보내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현름들이 그 현대차가 단순하게 이제 그 로봇을 만드는 걸 넘어서 엄청난 제조 영역과 하드웨어에 대한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글 딥마인드랑 협업을 통해서 로봇의 뇌 역할을 뇌 역할을 강화를 했고, 그러면서 엔비디아랑도 좀 그 결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협력하고 기술도 보완한 상태고, 이런 그 기술을 가지고 로봇 파운드리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처럼 그 개발사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설계를 가져오면은 이거를 이제 만들어 주겠다는 거죠. 그 국내 생태계 자체가 현대차가 이제 그 자동차를 만들었던 하드웨어를 만드는 제조 역량이 있고, 그리고 액추에이터라고 이제 로봇의 핵심 부품의 액추에이터에 대해서도 사실 그게 원가의 50% 정도를 차지하는데 국내 기업들이 제도사가 밸류체인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액추에이터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충분히 하드웨어 쪽에는 기술력이 충분하고, 그리고 삼성전자 쪽에서 센서라든가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같이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협업을 통해서 이런 그 피지컬 AI에 대한 그 표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내 부분은 또 이제 빅테크와 협력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테슬라는 액추에이터도 자체적으로 만들려 하고, 이런 폐쇄적인 수직 계열과 달리 현대차는 그 개방형 파운드리를 통해서 전 세계 고객사를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그러면서 이제 시장 이동을 빠르게 점유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피고 있고요. 이런 단순한 그 제조사를 넘어서 그 물리적 세계 그 운영 플랫폼 기업으로 앞으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이제 가져왔던 내용이고요. 그 CS2016 그 양산의 원년과 현대차 그룹 피지컬 AI 전략 요 내용이었는데, 요거 다시 가져온 이유가 요 두 번째 거 요게 대한 설명이 지난주에 좀 지난주에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요 주가 리레이팅을 결정한 4대 핵심 동력 요 네 가지에서 다시 설명 드리려고 하고요. 첫 번째 그 구글의 그 추론 지능 능력 이 부분과 그 엔비디아를 통한 디지털 트윈, 그 RMAC에서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센터 이 부분, 그리고 플랫폼 확장 부분 설명 좀 더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로봇인 아틀라스는 이게 이제 뉴 아틀라스예요. 더 뉴 아틀라스. 그러니까 현대차가 그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발표할 때는 앞에 더 뉴를 붙입니다. 그래서 뉴 아틀라스라고 나왔어요, 이번에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CES 발표된 로봇은 완전히 새로운 로봇인 겁니다. 기존과 달리 그런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구글 딥마인드를 통해서 단순 동작에서 의사결정을 하는 그 추론 지능의 메커니즘을 가지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그죠, 자연어 명령어 구조를 이해한다는 거죠. 작업 자체가 이 흩어진 부품을 여기 보면 그 순서대로 정리하라고 딱 작업 명령을 내리면 그 로봇이 그 시각 데이터를 분석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텍스트 영상 등을 통해서 부품 종류라든가 위치 흐트러짐을 파악을 해가지고 A 부품, B 부품 이렇게 다 이렇게 그 분류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거 이제 추론 상태에서 그렇게 분류를 하고 실제 물리적으로 수행을 하는 역할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학습수가 빨라지는 게, 과거에는 코딩을 해서 학습을 하고 다시 또 수정하고 이게 수만 번을 반복하는 이런 형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로봇에 맞는 전용 코드를 입력을 해야 됐었는데 제미나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며칠 만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시연 자체도 되게 소량으로 시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손발 움직이는 거 이런 거 테스트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생각을 해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손발 움직일 수 있으면 물건 짚고 닫고 이런 건 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00벌의 시연으로 의도와 물리적 원리를 다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 영상을 보면은 이게 팔 위아래 움직이고 앞뒤로 이런 거 있는 게, 그 정도 테스트를 하면은 이제 상식적 물리지식을 통해서 이제 사전 학습을 하고 여러 가지 중력이라는 쌓기 원리 이런 것들 사전 학습을 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학습된 상태로 내가 팔다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그 로봇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시연 자체도 되게 소량으로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은 이를 다른 로봇으로도 전이가
공유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 모션 트랜스퍼 기술이라 해가지고 다른 형태의 로봇 데이터도 공유가 가능해서 이게 학습 시간이 지수함수로 단축되는 거죠. 처음에 한 대가 두 대가 4대가 되고 4대가 8대 이런 식으로 계속 더 그렇게 되는 거고 추론 성공률도 80.4% 정도 나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과거의 로봇들은 돌발 상황에서 오류가 생기면 멈춰버리는데 그런데 이제 그 제미나이가 탑재된 로봇은 이번에 그 백덤블링 하는 거 보셨잖아요. 아틀라스가 백덤블링 했는데 넘어질 뻔하다가 그거를 자세를 고쳐서 넘어지지 않았잖아요. 그것처럼 실시간 제출을 돌발 상황에 대해서 실시간 제출을 하고 그걸 작업을 계속 지속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공정에 투입하는데 2024년 이전에는 전용 코드도 개발도 필요하고 대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렸으면은 이 제미나이와 협업을 통해서는 3일에서 일주일 정도면은 되는 겁니다. 공정 투입 시간, 준비 시간이 그 정도인 거고 실현 성공률도 예전에는 한 50에서 60% 정도였다면은 80.4% 업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필요 학습 데이터 양도 수만 개의 에피소드가 막 있어야 돼요. 막 이런 경우에서도 막 넣어줘야 되는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00여 개의 시연 데이터만 있으면 돼요. 그 시연 데이터라는 게 간단한 거예요. 움직이는 동작들을 하고 그거를 이제 추론을 통해서 사전으로 여러 가지 상식을 쌓은 거에 대해서 상식적인 이제 움직임을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지연 시간 같은 경우도 1초 이상의 버벅거림 그 전에 있었다고 하면은 0.2또 실시간으로 대응 가능하다. 그게 이제 이번에 CES에서 증명이 됐다는 거고 구글과의 협업은 아틀라스에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산 현장 속도에서 이게 적용이 빠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 엔비디아와의 협업은 그 디지털 트윈인데 디지털 트윈과 제로샷 학습을 통한 그 지능형 생산구지 구현이라고 이렇게 질문을 붙였는데 그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가상 공장과 실제 공장에서 이제 그 트윈을 맞추는 거예요. 제로샷을 맞추는 과정인데요. 그 가상 공장에서 벌처 팩토리에서 여러 가지 다 이제 그 데이터를 다 통합을 하는 거죠. 실제 설비를 다 구축해보고 여기서 다 수정을 다 작업을 한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없을 경우에 이제 실제 공장 이들을 적용하는 형태가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기존에는 가상에서 학습을 한 다음에 실제 공장 현장 투입하고 거기서 오차가 발생하면 다시 또 현장 튜닝을 해가지고 이 수개월이 걸렸다고 하면은 이거는 가상의 학습 공간에서 수백만 번 다 테스트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문제가 없어질 때 비로소 현장 투입이 되는 거고 이게 빠르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수행 자체가 완벽하게 된다. 추가적인 튜닝 없이 즉시 가동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실제 조작 공장에서 구현 사례를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동선 겸치 간섭 0.1mm 단위 사전 검증을 배터리라든가 부품 조립할 때 가능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설비 투자 비용도 감소되면서 또 위험 요소도 수천 번 시뮬레이션 통해서 사람과의 어떤 사고 위험도 재료에 수렴하도록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기존의 스마트 배터리와 달리 설치 즉시 가동이 가능하다는 제로샷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리고 그전에는 가동 중단 후에 공정 수리가 발생했지만은 이 가상세계에서 다 미리 수정해서 일괄 적용하기 때문에 그게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행착오 비용 같은 거 물리적 파손 비용이라든가 재설치 비용이 들어갔지만은 가상세계에서 무한 테스트를 하기 때문에 그게 거의 들지 않는다. 테스트 비용이 제로에 수렴한다라고 영원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겠고 기존의 데이터 활용도 단순 모니터링 수준이었지만은 지금은 이게 다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능이 고도화가 된다는 거라서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제로샷이 성공하는 사례를 보여준다고 하면은 현대차의 로봇이 이제 현장에 깔리기만한 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체력을 갖췄다. 이게 증명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 더 주가 리레이팅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이는 이제 곧바로 테슬라의 그 AI 팩토리와 기가 팩토리 거기가 견줄 만한 강력한 소프트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현대차 RMAC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 세트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요. 여기 이제 인공지능 로봇 상용으로 위한 핵심 기지라고 볼 수 있겠고 공식 명칭이 로봇 메타플랜트 응용 센터입니다. 올해 이제 3월달 정도에 미국 조지아주 메타플랜트 인근에서 개소를 할 예정이고 이게 서베이 지역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실제 제조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행동을 설계 훈련 검증하는 일정의 로봇 훈련소입니다. 그래서 그 R&D 전진기지라고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일단 실험실 수준의 가상 데이터를 넘어서 전 세계 이제 현대 공장에 수집된 이런 방대 데이터를 로봇에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학습을 시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학습한 데이터를 가지고 로봇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대해서 행동을 어떻게 최적화할지 정해서 실제로 그렇게 최적의 경로와 동작을 찾아내고 그러고 나서 이게 실제 공장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거죠. 이미 이제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상당히 로봇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한 상태로서 이제 디지털 트윈이 활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26년 지금부터 올해부터 28년 이제 3만 대 양산 전까지 이제 현장에서 계속 이렇게 훈련을
훈련을 통해 가지고 그 RMAC에서 훈련된 로봇은 요 그 SDF에서 소프트웨어 중심 공장이라 하거든요. 요게 이제 실제로 투입이 되는 겁니다. 그 현대차 메타플랜트 공장에 투입이 돼서 여기서 실제 현장 데이터를 쌓을 거 아니에요? 그 현장에서 로봇이 직접 겪은 실전 데이터를 그 쌓은 로봇이 다시 그 훈련소로 가는 거죠. 로봇 거기서 다른 로봇들한테 이제 그 실제 피드백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른 로봇들이 계속 지능이 업데이트되고 그렇게 훈련된 로봇이 다시 현장에 가서 또 지능을 쌓고 그리고 다시 훈련소로 실시간 전송돼가지고 계속 이렇게 계속 데이터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 이게 계속 그러면서 계속 로봇은 진화를 하는 거죠. 그런 로봇들이 2028년에 3만 대가 한 번에 쏟아져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그 아틀라스 투입의 로드맵을 보면은 올해는 그 RMAC 개소를 통해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 뉴 아틀라스의 본격적인 실제 훈련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 훈련된 아틀라스가 그 현대차 메타플랜트 생산 라인에 28년도에 실제 투입이 되는 겁니다. 우선 투입되면서 처음에는 부품 분류라든가 물류 서류 서열 작업을 수행을 하고 이게 연에 3만 대 정도라고 그랬죠. 그러고 나서 2030년도 된다면은 부품 조립 등 보다 정밀한 소작업 그 필요한 고난도 공정까지 아틀라스의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략적 가치가 단순하게 그 조작 공장에 투입된 로봇을 만드는 뿐만 아니라 타 기업들이 로봇 설계 가져오게 되면은 이 RMAC 데이터와 여기 훈련 데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훈련 시험을 통해서 최적화된 로봇을 생산해 주는 거죠. 로봇을 그냥 설계해서 빈 깡통을만 만들어 주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를 같이 넣어 주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계 TSMC의 그 TSMC 전략 핵심 인프라를 구축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자기네가 직접 그 내부적으로 쓸 로봇만 만드는 건 아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지금 제조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죠. 하드웨어 중심의 공장에서 데이터라든가 소프트웨어가 로봇을 움직이는 지능형 제조 플랫폼으로 전환을 의미해서 이 현대차 RMAC가 상당한 중요한 앞으로 역할을 할 거고요. 여기서 나온 결과물이 엄청난 변화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의 그 로봇 플랫폼과 그 RAS 전략이라 볼 수 있는데 이 현대차의 로봇 플랫폼은 이제 그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과 그 사족 보행 로봇 스팟 그리고 이제 그 스트레치 여기 이제 모베드 형태로 해가지고 물령 로봇들이 있어. 이게 보면은 단순하게 그 로봇이 아니라 이게 자체 플랫폼이에요. 여기서 바뀌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인 그 안드로이드 OS처럼 이 표준화된 OS 로봇 OS를 가지고 여기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의 로봇 OS 범용 체계가 있으면은 이게 여기 이렇게 다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범용 OS를 만들겠다는 거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그 SDF로 들어가서 여기서 그 생산 계획에 맞춰서 로봇이 스스로 위치 작업 순서 변경하는 그 소프트웨어 정의 공장이 또 적용이 되는 것이고 타사 공장에도 이제 유료 라이센스 형태로 판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런 그 로봇 그 현대차 로봇 OS 범용 그 운영 체계도 지금 이게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판매 같은 경우 일회성이 아니라 이 구독 형태로 해서 초기 비용은 별로 없지만 월 시간 단위로 시간 단위 이용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해서 지속적인 매출을 발생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계속 실시간 이제 그 생명 주기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계속 수익이 발생하는 그런 구조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뿐만 아니라 물류라든가 건설, 조선 그리고 여기 최근에 그 현대차에서 이제 미드데이 때 얘기한 게 그 타이 업체를 포함한 한 5군데 정도 지금 그 이렇게 확장 얘기가 있거든요. 계약 얘기가 있어서 아마 그렇게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마 현대차는 앞으로 그래서 이를 통해서 AI 테크 기업으로 했던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의 그 로봇 OS 전략 자체가 그 전 세계 모든 산업 현장에 현대차의 OS를 심겠다 그런 포부가 담긴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솔루션 판매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면은 이슈가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로봇 기업들이 그러니까 개발을 해서 로봇을 발표했지만은 실제 양산 라인 투입을 잘 못했는데 이번에 아틀라스 그 CS 2026에서 발표된 보스턴알메스의 아틀라스는 연 3만 대 만들잖아요. 전용 공장도 설립을 하고 이 곧바로 조제 공장에 투입이 되니까 로봇을 양산하면 즉각적인 매출이 나온다는 게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익성과 양산성 모두를 다 한 번에 해결한 그런 사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틀라스 같은 경우에 그 연구용이 있고 그리고 양산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품 수를 그 액추에이터를 8개에서 3개로 줄이는 뭐 그런 형태로 해서 되게 이제 조립도 용이하고 유지 보수도 간편한 자동차 제조 공정 논리를 이역해서 양산형을 만들어. 오토모스와의 어떤 차이는 보스턴알메스 아틀라스와 테슬라 옵티머스는요. 이게 같은 범용이지만 가정용이고 아틀라스는 산업용이에요. 그래서 달라요. 그리고 이제 특수 목적력이 있고 그리고 범용 로봇이 있고 그리고 가정용과 산업용이 있는데 가장 비싼 게 범용이면서 산업용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액추에이터 훨씬 비싸게 들어가요. 왜냐면 24시간 문제 없이 계속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액추에이터 1,000만 원 뭐 이상 쓰고 테슬라라든가 중고 업체들은 뭐 300만 원 이하짜리 뭐 이렇게 싼 거 쓰거든요. 가정용이라서. 근데 공장은 다르잖아. 산업은 다르잖아.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는 있고
그리고 뭐 테슬라랑 보스턴 라이너스 아틀라스 같은 경우도 다 각자 테슬라는 기가팩토리, 그리고 현대차는 현대차 메타 플랜트 그 공장에 투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테슬라 옵티머스는 AI 데이터를 우선적으로 가장 우선시하고, 그리고 보스턴 라이너스 아틀라스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 완성도가 가장 뛰어나죠. 그러면서 이제 실전 배치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이제 그 앞으로 이제 로봇은 전 그 세계 기업들이 사실 미런 맥거리로 많이 낙점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 조제 공장 투입 자체가 이 양산의 목적이 전시용이 아닌 현장용임을 이제 분명히 증명을 했고, 그리고 이제 로봇이 들어가면서 실제 여러 인건비라든가 비용을 얼마큼 절감을 해서, 그리고 생산 효율을 높여서 그 현대차의 영업이익률을 얼마큼 올려주느냐, 이것 또한 밸류에이션의 연관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보스턴 라미넌스가 이제 상장기가 있어요. 그리고 TF도 구성이 된 상태인데 지금 최근에 나온 거는 한 40조 정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이거 30조라 써놨는데 대략 시총 한 40조 정도 얘기 나오고, JP모건에서는 70조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뭐 더 장기적으로는 막 100조 이상도 얘기가 뭐 나오는 상태인데, 그러면은 이제 그 현대차 지배구조 개편에 있어서 보스턴 라미넌스 상장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왜냐면은 이를 통해서 정윤선 회장이 지분은 20% 정도 있는데 현금을 확보해서 그걸 가지고 현대 모비스 등의 어떤 핵심 지분을 확보를 해야 되는 자금원을 써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보스턴 라미넌스가 상장해서 뭐 밸류를 얼마큼 받았을 때 모든 지분 가치가 현대차에 더해져서 가치가 올라가는 이런 스탑밸류 방식이 아니라, 일단 이를 통해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도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배당 확대라든 이런 주주환원 형태도 병행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배 구조를 단순화하는 데 있어서 단순하게 지배력만 강화하게 안 되고, 그 주주들의 반발을 막기 위해서는 주주환원 형태도 더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스턴 라미넌스의 그 아틀라스 로봇이 현장에 투입이 됐을 때 회사 보유 지분의 가치만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 회사의 어떤 영업이익의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이제 로보틱스 기술이 생산 라인의 무인화가 이루어지면서 진화는 가능하고 그런 것이고, 또 이제 OEM 기업에서 로보틱스 기반의 그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이 변하면서 밸류에이션 배수도 확 올라가겠죠. 그 과거에는 이제 현대차에 대한 평가 기준이 이제 그 스텝 밸류에서 AI 통합 밸류로서 바뀔 겁니다. 자동차 판매 대수라든가 점유율을 그전에 이제 뭐 토요타와의 점유율 싸움 이런 것들 따졌다고 하면은, 앞으로는 이제 로고 보급률이라든가 그 SDV 소프트웨어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밸류에이션의 가치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비영업 자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분 가치에 대해서도 할인 요소들이 들어갔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특히 이 로봇 산업에 대해서는 우리 프리미엄을 받게 된 테슬라처럼 프리미엄을 받게 될 것이고요. 뭐 주가 동력은 그동안 신차가 나왔을 때 막 이렇게 움직였지만은 이제는 그게 아니고 지배 구조가 해소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보스턴 라미넌스를 가치를 통해서 기업 전반에 대한 밸류에이션이 아예 이동을 해버리는 그런 어떤 AI 통합 밸류 시대가 앞으로 올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결국엔 로봇을 품은 AI 제조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레거시 기업에서 로봇 AI 제조사가 된다고 한다 그러면은 아예 밸류에이션의 위치가 다르죠. 테슬라랑 비교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일단 지배구조 리스크는 항상 밸류에이션 할인 요소였어요. 이게 일단 해소되는 것들, 그리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로봇 기술을 통해서 완전히 리레이팅이 된다라고 봐서, 이런 보스턴 라미닉스의 IPO 상장은 단순 상장이 아니라 현대차 자체를 굴뚝산업에서 물리적 AI 산업으로 강제 이주시키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30조, 40조 이런 정도의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그런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를 완성하면서 밸류에이션 천정 완전 돌파하는 그런 열쇠 역할을 보스턴 라미넌스가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아차도 뭐 로봇 얘기가 없다가 HMG 그 글로벌 통해서 보스턴 라미넌스 지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아도 급등만 한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시장의 인식은 오늘 이제 삼성증권에서 보지만 최근에 증권사 리포터도 이 테슬라와 대적할 수 있는 기업은 현대차밖에 없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이 물리적 AI에서의 경쟁에서 테슬라와의 경쟁은 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현대차 정도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보는 거고요. 이제 현대차 자체는 테슬라의 유일한 물리적 AI 경쟁사로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물리적 AI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가 일정을 제시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기업 가치 재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목표가 되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차 투자하신 분들은 일단 목표가 높은 거 위주로만 좀 이렇게 보시고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고 그 내용 논리를 계속 체크하고 가세요. 그러면서 잘 끌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와 테슬라를 이제 비교를 한다 그러면은 다 자율주행해서 이제 같이 이제 진행되고 있죠. 테슬라는 데이터 기반 FS를 하고 있고, 현대차는 이제 그 모션을 통해서 무인 로보택시를
10월 올해 말에 라스베가스에서 상용을 공식화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와 본격적으로 경쟁이 들어가는 형태고, 테슬라와 동일한 그 엔드투엔드 방식으로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현대차가 테슬라의 길을 또 빠르고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좀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아까도 아틀라스를 실전 베트하면서 보트나멘스의 그 더 뉴 아틀라스가 28년도에 현대차 메타 플랜트에 우선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범용 옵티머스를 지금 개발을 했죠.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을 해서 그게 이제 기가팩토리에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너무 딱 비교가 되잖아요. 같이 자율주행 그리고 로보틱스. 그렇게 되면은 현대차를 계속 이제 그 도요타라든가 GM이랑 이런 레거시 기업과 비교를 해서 보는 게 맞냐라는 그런 이제 의문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도 앞으로는 현대차와 테슬라의 밸류 비교는 계속 지속이 될 거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주주환원 정책에 대해서 3개년제를 발표를 했습니다. 25, 26, 27.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27년 정도 되면은 그 주주환원 정책이 그 정점, 가장 환원율이 높게 나타나는 그 골든타임이 진행이 되는 것이고, 올해는 작년에 이제 24년도 배당이 12,000원이었고, 그러면은 이제 그 배당소득 분류과세 대상이 되려면은 배당 10% 증가를 해야 되니까 13,200원 이상 나와야 돼요. 지난해 자사주 매입을 안 했어요. 1조 이상을 1조 3천억 정도 그거를 전부 다 자사주 매입을 못 할 거고, 지금 주가에서 그렇게 하기 어려울 거고요. 그러면은 배당을 더 늘리지 않겠냐. 그러면은 지난 3분기까지 7,500원 배당이었으면은 13,200원이면은 5,700원 이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자사주를 더 매입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아니더라도 그거 절반 정도라도 배당을 더 주게 되면은 5,700원보다 기말 배당은 더 훨씬 많이 줄 수 있습니다. 아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아서 배당 언제 지금 이사회에서 정해지기 때문에 아마 1월 29일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차 갖고 계신 분들은 이 배당을 또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잘 들고 계셔야 돼요. 단타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만약에 이제 전에 소개해드려서 갖고 계시다 그러면은 일단 가지고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아틀라스에 대한 어떤 준비 작업이었다면은 올해부터는 여기 대해서 그 SDF 플랫폼에 연동을 해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시점이고, 그게 내년에는 양산 전에 마지막 최종 단계인데,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대한 혜택을 유지하려면 27년까지가 일몰이기 때문에 작년에 대비해서 올해 배당을 더 많이 하고 내년에 배당을 더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7년까지는 배당이 계속 늘어나요. 3개년 정책의 정점이 27년이고, 그리고 누적으로 자사주도 4조 정도를 매입을 해야 돼서 추가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고배당 정책이 계속 올라가면은 결국에는 이게 그 정선 회장이라든가 이제 그 경영진한테 오너한테 더 유리한 거기 때문에 이걸 안 할 리가 없어요, 분명히. 왜냐면은 그 현대차 그룹의 지배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서는 현금이 많이 필요한데, 그럼 배당을 더 많이 받는 정책을 분명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7년까지는 배당이 꾸준하게 많이 올라가는 그런 주주환원 정책 강도가 가장 높은 거고, 이 그 TLS 총 주주 환원율을 35% 이상 유지하는 게 그 회사 목표거든요.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늘어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은 이런 식의 주주환원 정책이 된다 그랬을 때 이제 조자 공장, 그 현대 메타플랜트 공장 가동화가 좀 안정이 되면서 그 주주환원 정책을 위한 현금도 흐름도 많이 평가될 거고요. 그러고 나서 주주의 가치 그 환원이 최고로 올라간 상태에서 그 다음에는 이제 로봇 사업에 대한 가치 평가를 28년부터 본격적으로 받겠죠. 그리고 로보틱 상장이 된다 그러면 올해부터 진행이 될 건데, 지배구조 개편도 마무리되면은 그때는 할인 요소가 더 많이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지금 27년까지는 아틀라스에 대한 것과 또 그 자율주행에 대한 사업의 기대감들이 붙으면서 주관적인 결과가 나오면서 주주환원 정책도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대차 여전히 굉장히 장기 투자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요 현대차에 대해서는 그 지난해 연말에 그 저랑 이용 회사님이 이제 하고 전략을 짰었어요. 올해 시장이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여러모로 봤을 때 시장이 상당히 압축적으로 쏠림이 심할 것 같다. 특히 이제 삼성전이라는 게 SK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코스피의 이익을 대부분 절반 이상, 그리고 증가율의 80% 이상을 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에서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두 기업으로 상당히 수급이 쏠릴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연말까지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반도체 종목들 최대한 매집을 해야 된다는 전략을 짰고요. 그래서 거기에 상당한 비중으로 매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거의 두 종목이 거기서 날라갔고, 또 하나가 CS 전에 현대차를 매집을 많이 해야 된다. 그 이유가 기존에는 현대차가 레거시가 도요타와 밸류 비교를 했어요. 도요타가 PBR 한 배 1점 몇 배면은 현대차가 0.6배 막 이랬거든요. 이게 거기에서 비교해서 밸류를 더 받아야 되는 논리가 좀 있었는데, 그 로봇 종목
종목들이 막 급등하는 상태에서 제가 그 보스나믹스에 대한 기술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CS 이후로 로봇 주로 휴머노이드 로봇이 부각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을 했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현대차를 그래서 좀 많이 매집을 해야 된다 생각했고, 또 이용훈사님이 그 현대차를 6년 투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얘기를 듣고 회의하면서 이거 베팅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현대차랑 뭐 현대차 우선주 등에서 상당히 많이 샀습니다. 그 CS 전에 최대한 많이 샀고, 현대차 본주 같은 경우는 20만 원대쯤 그 스타트를 걸어서 지금 그때 초계상 물량들은 지금 수익률 100% 넘어갔어요. 그리고 중간에 우선주도 더 추가 매수하고 막 그래서 지금 수익률 상당히 쏟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축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그리고 현대차, 그리고 바이오. 바이오는 각자가 잘하는 거. 왜냐면은 바이오 종목들은 내가 잘하는 종목을 해야지 누가 좋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삼천단제약을 선택을 한 거예요. 삼천단제약과 반도체랑 그리고 그 현대차,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쪽에서는 아직도 많이 갖고 있는 게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지 축을 가지고서 이제 포트를 이제 그 구성을 했고, 그러니까 신규로 매수한 것들은 거의 다 이제 그 반도체랑 현대차 쪽이었고요. 삼천전지하고 오늘 이제 다이치 생교와 그 리베서스에 대해서 이제 공동 연구 개발 계약이 나오면서 급등세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사상 최고가 나타나는데, 바이오 종목도 막 급락하는 와중에서도 삼천전지하고는 신고가 상태라서 아마 삼천전지하고 올해 바이오 섹터에서의 상당한 주도주로서 부각될 가능성이 좀 있다. 관심을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마글루타이드 29조 계약에서 이제 4조짜리 나온 거고, 그 4조 계약도 아직은 완성된 계약은 아닙니다. 근데 아마도 추가 좋은 계약이 계속 나올 거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우리 방송 통해서 삼천전 제약 많이 사신 분들 많았을 텐데 뭐 여전히 계속 끌고 가야 된다라고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